유럽 왕복 항공권이 80만 원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국적기 직항은 230만 원 정도입니다. 똑같은 파리인데, 똑같은 런던인데 왜 가격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중국 항공사는 지금 러시아 영공 위를 날고 있고 한국 항공사는 3시간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의 사실이 만들어낸 결과가 지금 여러분의 항공권 가격표에 찍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건 단순한 항공권 할인 정보가 아닙니다. 지정학이 어떻게 시장 가격을 왜곡하는지, 국가 자본이 어떻게 산업을 점령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어떻게 국가의 인프라를 흔드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스카이스캐너를 열어보면 인천에서 파리까지 왕복 항공권이 23만 원대부터 뜹니다. 오타가 아닙니다. 중국 동방항공, 중국 남방항공, 에어차이나를 경유하면 이 가격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물론 경유 시간이 길고 총 이동 시간이 20시간을 넘기도 하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핵심은 이 가격이 특가가 아니라 상시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1월에도 7월에도 성수기에도 비수기에도 이 가격대의 항공권은 거의 항상 존재합니다. 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직항 가격은 어떨까요? 같은 인천발 파리행 왕복이 2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성수기에는 300만 원에 육박하기도 합니다. 4인 가족이 유럽 여행을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국적기 직항을 선택하면 왕복 항공료만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중국 경유를 선택하면 300만 원 안팎입니다. 차이가 500만 원에서 700만 원입니다. 소형차 한 대 값입니다. 중국 항공사는 어떻게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박리담회일까요? 정부 보조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용 구조의 비밀이 있는 걸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10만 원짜리 물건을 1만 원에 파는 걸 보고 우리는 놀랐습니다. 테무에서 공구가 1000원에 팔리는 걸 보고 또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식이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떠올려 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글로벌 시장에서 거의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 점유율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고 미국과 유럽이 관세 장벽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태양광 패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이 가격으로 시장을 장악하자 독일의 태양광 기업들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커머스에서도 제조업에서도 이제 항공업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을 잇는 항공 노선에서 중국 항공사의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24년 기준으로 84%입니다. 항공시장 데이터에서 점유율은 보통 공급 좌석수 또는 운항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중국 항공사와 유럽 항공사의 점유율이 각각 52.7%와 47.3%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이 비행기를 띄우지 않는 동안 중국 항공사들이 그 빈 하늘길을 독차지했다는 뜻입니다. 5년 사이에 판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유럽 항공사들은 왜 이 노선에서 철수했을까요? 루프트한자는 프랑크푸르트에서 베이징으로 가는 노선에서 비행할 때마다 55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 비행에 7억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영국항공은 런던에서 베이징 가는 노선을 2025년 11월까지 운항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버진아틀란틱도 런던에서 상하이 노선을 중단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항공은 2024년 11월에 코펜하겐에서 상하이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노선은 스칸디나비아 항공이 중국 본토에 취항한 유일한 노선이었습니다. 시네오도 일본 취항편을 주 40편에서 7편으로 줄였습니다. 왜 유럽 항공사들만 이렇게 적자를 보는 걸까요? 같은 하늘을 나는데 왜 중국 항공사는 이익을 내고 유럽 항공사는 손해를 볼까요? 그 비밀은 러시아 영공에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러시아 항공기의 영내 진입을 금지했고 러시아는 맞대응으로 영국, 독일 등 36개국 항공사에 대한 자국 영공 통과를 제한했습니다. 미국도 러시아 항공기의 미국 영공 비행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대한항공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인천에서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유럽 노선은 편도 기준으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45분이 더 걸립니다. 왕복이면 3시간에서 5시간 반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일까요? 항공사 매출 원가에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5%에서 30%입니다. 비행 시간이 늘어나면 연료비가 늘어나고 연료비가 늘어나면 원가가 올라갑니다.
거기에 승무원 추가 수당, 기자의 회전율 저하까지 더해집니다. 한 대의 비행기가 하루에 운항할 수 있는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은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영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파리까지 최단 거리로 직선 항로를 이용합니다. 같은 목적지인데 중국 항공사는 최단 경로로, 한국과 유럽 항공사는 우회 경로로 가야 합니다. 아무리 대한항공이 비용을 절감해도, 아무리 루프트한자가 효율을 높여도 이 지정학적 격차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경쟁입니다. 피네어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때 헬싱키에서 도쿄까지 9시간이 걸렸습니다. 우회로를 이용하면 13시간이 걸립니다. 4시간이 늘어났고 그만큼 연료가 더 들어가고 그만큼 인력이 더 투입됩니다. 버진 아틀란틱에 따르면 런던에서 상하이 왕복 노선은 비행 시간이 1시간에서 2시간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 항공사들이 아시아 노선에서 철수하고 그 빈자리를 중국 항공사가 채웁니다. 그리고 그 중국 항공사들은 남는 좌석을 한국 소비자에게 헐값에 넘깁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는 80만 원짜리 유럽행 항공권은 이런 구조에서 나온 겁니다. 싸게 파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이 유럽 노선에서 이익을 많이 내니까 한국 소비자에게 선심 쓰는 걸까요?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회복이 더딥니다. 중국 민용항공총국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국내 항공기 탑승객은 6억 2천만 명으로 2019년에 6억 6천만 명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투입된 여객기는 4,013대로 2019년 대비 10%, 368대나 늘었습니다. 수요는 회복이 덜 됐는데 공급은 늘었습니다. 남는 좌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로 밀어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한국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저가 항공권의 또 다른 배경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무비자 정책을 대폭 완화한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2024년 7월 15일부터 중국은 144시간 무비자 환승 정책을 37개 공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8일부터는 한국인을 포함한 9개국 국민에게 30일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습니다. 이전까지 한국인이 중국을 가려면 비자를 받아야 했습니다. 5만 원에서 7만 원의 발급 비용에 대사관이나 비자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까지. 그런데 이제 그냥 가면 됩니다. 경유할 때 144시간, 그러니까 6일 동안 중국 내 특정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광둥성에서 환승하면 중국 전 지역을 여행할 수 있고 상하이나 베이징에서 환승하면 인근 도시까지 갈 수 있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은 광저우 허브 환승 서비스에서 무료 호텔까지 제공합니다. 경유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무료로 호텔에서 쉬었다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관광객 유치 정책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환승 허브 경쟁입니다. 인천공항은 2024년 국제선 여객 수송 실적 세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두바이, 런던 히스로에 이어 3위입니다. 인천공항의 강점은 아시아와 미주, 유럽을 연결하는 환승 기능이었습니다. 일본 지방 도시에서 유럽을 갈 때 인천을 경유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나리타 공항은 21개의 일본 지방 공항과 연결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은 27개의 일본 지방 공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이 사실상 일본의 허브공항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도쿄에서 파리를 갈 때 인천을 경유하는 대신 상하이를 경유하는 게 더 싸다면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이건 항공사 간의 경쟁이 아닙니다. 공항과 공항 사이의 전쟁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인프라 경쟁입니다. 환승객은 여러분이 타는 국적기 직항 노선의 빈 좌석을 채워주는 후원자들입니다. 항공사는 비행기를 띄울 때 손익분기점인 탑승률 70%에서 80%를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출발하는 한국인 승객만으로는 로마, 바르셀로나, 보스턴 같은 장거리 노선의 좌석을 매일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남은 30%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동남아나 일본에서 건너온 환승객들입니다. 만약 중국 공항들이 이 환승객들을 뺏어가서 탑승률이 떨어지면 항공사는 적자 노선을 감축하거나 폐지하게 됩니다. 즉, 환승객이 줄어들면 한국인이 이용할 수 있는 직항 노선 자체가 사라지거나 줄어든 공급만큼 항공료가 폭등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매출 중 항공기 이착륙료 같은 항공 수익은 약 30에서 35%에 불과하고 나머지 65% 이상은 면세점 임대료,
상업시설 이용료 같은 비항공 수익에서 나옵니다. 환승객은 직항 승객보다 공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 1인당 지출액이 높고 면세점의 큰손 역할을 합니다. 환승객이 줄어 상업 매출이 타격을 입으면 공항은 수익 보전을 위해 항공사에게 받는 공항 이용료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항공권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에게 전가됩니다. 타이밍도 절묘합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2020년 11월 정부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던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합병은 쉽지 않았습니다. 독점 규제 때문입니다. 기업이 합쳐져서 덩치가 너무 커지면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겠죠? 각국 정부는 자국민들이 비싼 항공료를 내는 상황을 막기 위해 깐깐한 심사를 거치는 겁니다. 한국 공정위뿐 아니라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14개국 경쟁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각국이 요구한 조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노선과 슬롯의 반납입니다. 슬롯은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시간대, 즉 하늘길 이용권입니다. 두 회사가 합치면서 이 알짜배기 시간대를 독점하게 되니까 독점을 막고 다른 항공사들도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진 것을 뱉어내라고 한 겁니다. 영국은 인천에서 런던 노선에서 주당 최대 7개 슬롯을 반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중국은 9개 노선에서 49개 슬롯을 반납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의 슬롯을 반납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국 공정위도 26개 국제 노선에 대해 신규 항공사 진입 시 슬롯 반납 조건을 달았습니다. 일본은 서울에서 오사카, 삿포로, 나고야, 후쿠오카 노선과 부산에서 오사카, 삿포로, 후쿠오카 노선에 대해 다른 항공사가 진입을 원하면 슬롯 일부를 양도하라고 했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마침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88%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통합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각국 경쟁당국이 요구한 조건을 모두 이행해야 하고 그 후에야 완전한 통합이 가능합니다. 이 과도기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유럽 4개 노선 슬롯은 티웨이 항공이 받아서 유럽에 취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최초의 장거리 노선입니다. 하지만 티웨이 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완벽한 대체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저비용 항공사는 정비, 서비스, 운영 면에서 대형 항공사와 체급이 다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항공업계 용어로 리던던시라고 하죠. 대한항공은 비행기 한 대가 고장나면 경납고에 있는 다른 비행기를 바로 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티웨이 항공은 그럴 여력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우려는 현실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4년 6월 크로아티아 자그레브로 가야 할 비행기가 고장나자 오사카로 가려던 멀쩡한 비행기를 빼서 자그레브로 돌려막기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사카 가려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르고 11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대안은 사실 티웨이보다 에어프레미아입니다. 대한항공보다 저렴하지만 닭장 같은 LCC보다는 훨씬 편안합니다. 딱 소비자가 원하는 중간입니다. 하지만 에어프레미아 역시 보유 항공기가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 공격적인 기자의 도입이나 노선 확장이 주춤한 상태입니다. 장거리 비행은 기체에 가해지는 부하가 큽니다. 그만큼 정비 소요도 많고 고장 확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대체기가 부족하니 한번 꼬이면 줄줄이 지연되는 겁니다. 국적기는 합병 이슈로 어수선하고 대체자인 티웨이 항공은 아직 불안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싼 국적기와 불안한 저가 국적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때 눈앞에 압도적으로 싼 중국 항공사라는 제3의 선택지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싼 것은 당연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항공사 경유 항공권을 선택했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첫째, 연착 리스크입니다. 경유지가 있다는 건 연결편을 놓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환승 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촉박하게 잡힌 일정이라면 첫 번째 비행기가 30분만 늦어도 두 번째 비행기를 놓칩니다. 글로벌 항공 분석 업체 시리움의 데이터에 따르면 일본 항공사들이 85에서 90%대의 정시 도착률을 보이고 한국 국적기가 80% 중반을 유지할 때 중국 대형 항공사들은 통상 60에서 75% 사이를 오갑니다. 환승 시간을 4시간 이상 넉넉히 잡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둘째, 수화물 분실 리스크입니다. 경유지에서 짐이 제대로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짐이 안 왔다는 후기가 꽤 있습니다. 시타 국제항공통신공동체 보고서에 따르면
환승 과정에서의 수화물 사고율이 직항 대비 8배 높습니다. 셋째, 서비스 품질입니다. 기내식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고 승무원과 의사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건 기대치의 문제입니다. 80만 원짜리 항공권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기대하는 건 처음부터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중국 경유를 선택하면 이득일까요? 1인 여행객이거나 시간 여유가 많은 대학생이나 프리랜서이거나 수화물이 적은 경우입니다. 환승 시간을 넉넉하게 잡고 그 시간에 중국 도시를 구경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면 오히려 일석이조입니다. 반면 누가 피해야 할까요? 가족 여행입니다. 아이가 있으면 변수가 많아집니다. 비즈니스 출장도 피해야 합니다. 연착으로 회의를 놓치면 손해가 항공권 차액보다 훨씬 큽니다. 환승 경험이 처음인 분들도 신중해야 합니다. 중국 공항의 표지판이 모두 중국어인데 길을 잃으면 곤란해집니다. 결국 선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 원을 아끼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100만 원을 더 내더라도 직항의 편안함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선택지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이 안정화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회사 모두 살아남기 위해 프리미엄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가 시장에서는 중국 항공사와 경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영공을 통과할 수 없는 한 원가에서 밀립니다. 이게 나쁜 선택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리에게 익숙했던 적당한 가격의 국적기 이코노미 시장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K자 형태로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초고가 프리미엄과 초저가 중국 경유, 이 두 선택지만 남는 겁니다. 300만 원짜리 비즈니스석을 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대한항공을 이용합니다. 80만 원이라도 아껴야 하는 사람은 중국 항공사를 이용합니다. 그 사이에 150만 원짜리, 180만 원짜리 적당한 국적기 이코노미는 점점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이건 항공시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서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축소판입니다. 중산층이 선택할 수 있는 적당한 옵션이 사라지고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상황이 달라질까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때 유럽 항공사들이 러시아 영공을 다시 통과할 수 있게 되면 한국 국적기도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한번 깨진 가격 인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미 유럽 왕복 80만 원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중국 항공사들은 이미 막대한 고객 데이터와 소비자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한번 중국 항공사로 유럽을 다녀온 사람은 다음에도 중국 항공사를 고려하게 됩니다. 이걸 로긴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중국 항공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확보했습니다. 유럽 노선에서 84% 점유율을 가진 항공사가 있고 5% 점유율을 가진 항공사가 있다면 같은 조건에서도 84% 항공사가 더 싸게 팔 수 있습니다. 고정 비용을 더 많은 승객에게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끝나도 이 규모의 차이는 쉽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80만 원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입니다. 같은 목적지에 같은 시간을 들여서 150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그 돈을 아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합리적 선택들이 모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수익성이 떨어지고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가 줄어들고 한국의 항공 인프라 경쟁력이 약화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성의 오류 혹은 넓은 의미에서 죄수의 딜레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 개인에게는 저가 구매가 최선의 선택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선택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 모두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아이러니죠. 그 결정이 수백만 번 반복되면 한국 하늘길의 지도가 바뀝니다. 물론 이건 개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러시아 영공 통과 여부라는 지정학적 요인이 만들어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에게 애국심을 요구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고 나서 선택하는 것과 모르고 선택하는 것은 다릅니다. 100만 원 차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안함과 국적기의 안정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어렵게 150만 원을 아끼고 그 돈으로 여행지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계산해보는 것도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마법의 숫자 계산법입니다. 예를 들어 직항이 230만 원이고 중국
경유가 80만 원이라 150만 원 차이가 납니다. 직항은 14시간, 경유는 대기 포함 24시간이라 10시간 더 걸립니다. 150만 원 나누기 10시간은 시급 15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1시간 가치가 15만 원보다 높은가요? 높다면 직항을 타시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눈 딱 감고 10시간 고생해서 150만 원을 버는 것이 자본주의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자, 당신의 지갑을 지키는 선택이 우리 하늘길의 지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미래를 비행하게 될까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